정말 여기저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렇게까지 괴상한 일을 겪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근질거림에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저희 시누이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말리는 신우가 원래 제일 밉다잖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시누이는 말리는 시누이 수준을 넘어선 아주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년이었어요. 시작부터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시작부터 욕을 했는지 100% 공감이 가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시누이 정말 잘나고 멋있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적어도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겉모습만 믿을 수밖에요. 게다가 저에게는 또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유 제가 멍청한 것도 한몫 있긴 했지만 우리 시누이가 사람을 잘 믿게 하는 말발이 또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신우는 해외 출장이 참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해외에 오갈 때마다 저에게 꽤 좋은 선물들을 많이 사다 주었어요. 뭐 면세점에서 파는 값비싼 화장품도 사다 주고 그 나라에서만 파는 기념품들도 사다 주고 하는 고마운 사람이었죠. 저에게는 둘도 없는 시누이였고 매번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꼭 선물을 챙겨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 뭐 그래봐야 10만 원 안짝이었지만 그렇게 챙겨준다는 마음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시누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들 뭐 대면대면 하거나 아니면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가 안 좋거나 하겠죠. 사실 저는 시어머니랑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워낙 사람이 깐깐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상처도 많이 받고 화도 많이 났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신우가 가운데에서 중재도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엄마가 자꾸 새언니한테 뭐라고 하면 나중에 국물도 없는 거 몰라서 그래? 엄마가 언제까지 힘쓰고 사람 주무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독거노인 됐다고 질질 짜지 말고 지금부터 성격 죽이고 언니한테 잘해. 아무리 그래도 엄마 챙겨줄 사람 언니밖에 없다. 언니도 우리 엄마 성격이 저런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슬슬 적응할 때 됐잖아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툴툴 털어버려.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면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던지 아니면 오빠를 쥐잡듯이 잡든지 해서 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연습도 좀 하고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의 반 이상은 그냥 한마디 더 뱉고 싶어서 하는 의미 없는 말인 거 알죠?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내가 언니 편 들어주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시어머니한테도 저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신우한테 저는 참 고마움을 많이 느꼈죠. 저희 남편이야 워낙 줏대가 없는 인간이라 이리저리 휘둘리기 바쁜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신우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시댁에 갈 때에도 늘 신우가 있나 없나 궁금해하면서 갔으니까요. 저는 신우랑 정말 둘도 없는 단짝으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신우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을 일일이 따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정이 가고 호감이 가고 그랬어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으로 굴더라도 저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신우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신우 바라기가 되었으니까 남편이 그 사이에서 질투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참 이상하다 하면서 어떻게 잘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애들끼리 잘 어울리느냐고 신기해하기도 했어요. 신우가 저한테 보여주는 마음처럼 저도 신우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신우가 지나가듯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같은 곳이나 아울렛 같은 곳을 구경하는 일도 많고 해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품백이 비싸도 너무 비싸더라고. 몇몇 나라들은 말이야, 가격이 너무 싸서 깜짝 놀라는 수준이라니까. 나도 그래서 이번에 동남아 갔을 때 몇 개 사왔어. 거기 가면 거의 반값 세일하는 것처럼 팔거든요.
명품백을 이런 가격에 사다 보니까 한국 백화점에서 파는 건 비싸서 못 사겠더라. 같은 모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정말. 그러면서 저한테 명품 가방을 보여주면서 예쁘지, 예쁘지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런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긴 했었는데 신우가 하도 자랑을 하니까 저도 이제는 보는 눈이 생긴 건지 뭔지 눈에 자꾸 밟히더라고요. 저렇게 비싼 가방을 어디다 들고 다니겠냐 했었는데 하나쯤 있으면 친구들 만날 때에도 들고 가고 할 수 있으니까 보니까 저를 제외한 친구들은 명품백 하나쯤은 다들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부럽기도 하고. 아가씨, 이번 것은 가죽에서 광택이 좌르르르 나는 게 진짜 예쁜데요? 이런 가방은 얼마나 해요? 너무 예쁘다. 사이즈도 딱 아담한 게 뭐 어디 친구들 만나러 다닐 때 들고 가면 좋겠다. 이런 건 진짜 비싸죠. 딱 봐도 명품 같아 보이긴 해. 여기 로고 붙어 있는 것도 예쁘고. 아우, 너무 잘 샀다. 우리 새언니가 가방을 자꾸 보니까 보는 눈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나 보다. 내가 언니 베트남에 잘 아는 가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정품을 엄청나게 싸게 팔아요. 뭐 따지고 보면 중고이긴 한데 언니도 이 가방 봐서 알잖아. 중고 티 절대 안 나는 거. 이거 새 거나 다름없는 중고라니까. 상태 다시 봐봐. 너무 좋지? 중고면 확실히 싸게 팔긴 하겠네요. 근데 그래도 명품 이름값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싸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저렴하지는 않겠지. 아가씨, 진짜 부럽다. 아가씨가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고 하니까 이런 가방도 사고 싶으면 턱턱 살 수 있지. 아니, 나처럼 결혼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고 돈 나가야 할 게 많아지면 가방도 마음대로 못 사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사다 놓으려고요. 샤테크라는 말 알아요? 명품 가방으로 재테크한다는 말이야. 명품 가방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조금 저렴하게 사뒀다가 나중에 더 비싸게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거죠. 나도 나중에 돈 없으면 가방만 팔아도 용돈벌이 꽤 짭짤할 것 같아요. 신우의 자랑질을 듣고 있으니까 저도 조금 많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누구나 명품백에 대한 욕심은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여자들이란 알게 모르게 그런 걸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또 집안 형편을 유추하기도 하니까 점점 더 명품백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랑 뭐 뜨뜻미지근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돈을 억수로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으로 한 달 생활을 하면서 노후 자금을 모을 수는 있을 정도로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빠듯하게는 살아도 부족하지는 않을 만큼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내 집 마련까지는 너무나도 숙제가 남아있던 터라 서로 아끼면서 살자 하고 토닥거리며 지냈죠. 그렇게 열심히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전세 생활에서 벗어나는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 살면서 본인 명의의 집이 없다는 게 조금 서러울 때도 있잖아요. 전세 기간이 외국처럼 뭐 평생까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집값이 워낙 요동을 치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결혼 생활하면서 이사를 한 번 갔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이사 나가라고 하는데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더라니까요. 짐 싸고 버리는 것도 그렇고 집주인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지원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 시댁이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본인들 명의로 된 2층짜리 주택은 있는데 동네가 외곽 쪽이기도 하고 집이 엄청 낡고 오래된 집이라 그 가치가 대단하지도 않았었고요. 시부모님 두 분이서는 목숨 부지하시면서 살고 계시는데 자식들에게 집을 턱턱 사주실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절대 아니셨어요. 저희 친정은 시댁보다야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친정에는 도움을 요청하기가 조금 껄끄럽더라고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이 세상 며느님들은 다 아실 테지만 시댁에서는 돈 한 푼 지원 안 해주는데
우리 친정만 손해보라고 도와달라고 하기가 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다고나 할까요? 물론 친정 부모님께서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많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거절을 했죠.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 한들 우리 집에서만 해줘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저희 남편도 뻔히 시댁 상황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저희 친정에다가 부탁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긴 했었고요. 슬쩍 눈치로는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제가 사전에 차단을 한 것도 있었어요. 우리도 내 집 마련하겠다고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아무리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티끌인 것 같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곳에서 조금만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이라고 무슨 여유가 있겠어? 솔직히 시집 올 때 시댁에서 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만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 둘이 열심히 벌어서 해내자. 그게 더 뿌듯할 수도 있고 말이야. 우리가 나중에 양가에 떵떵거릴 수 있지 않겠어? 어느 집에서 도움을 받으면 평생 갚아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시달리면서 살게 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긴 한데, 그래. 우리 부모님이고 장인 장모님이고 사는 게 다 빠듯한 처지에 무슨 도움을 바라겠어.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은근히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면 줏대없는 우리 남편은 또 제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주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라고 왜 안 도와주고 싶으시겠어요? 그 누구보다 딸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들인데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시려고 하시죠. 하지만 제가 먼저 절대로 저희 남편 혹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도와주겠다는 말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걸 원하니까 뒤에서 알게 모르게 챙겨주시는 거 말고는 큰 돈을 써가면서 도움을 주시진 못했죠. 자식된 입장에서 또 그렇잖아요. 명절 때 용돈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용돈을 받아오고는 했으니까 염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년쯤 더 지난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기적처럼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완공까지는 2년 정도 남았다고 계약금이랑 중도 잔금 절차에 대해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주 옵션이라는 것도 정해야 한다고 한번 방문을 해서 보고 결정하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행복함을 느끼기도 잠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막막함이 느껴졌죠. 이대로 포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기회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대출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펼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뻤죠. 저희가 입주를 할 아파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점점 건물다워지는 모습에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40대 중반에 내 집 마련을 실천하게 되었으니까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마냥 좋았고 행복했어요. 남들은 뭐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혼을 시작할 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저희 부부는 양가의 도움이 없이 오로지 저희 부부의 힘을 모아 산 집이니까 더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당연히 청약에 당첨되었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양가에 알리게 되었어요. 양가에서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며 저희 부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해주셨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옵션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면서 옵션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저랑 남편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옵션 추가 비용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모아둔 돈도 다 털어버린 상태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딱 비어버리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양가에 말을 했는데 시댁에서는 당연히 돈이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셨고 친정에서는 고민 끝에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옵션비 1,500만 원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쉽지. 우리가 대신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거 옵션비는 언제까지 송금을 해야 하는 건데 최대한 노 문제는 질질 끌지 않는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이번 주 내로 송금을 해줄 테니 후딱 가서 계약 처리하고 와라.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막힘없이 시원하게 주신다고 하시니 존경스럽습니다. 1,5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꽤 큰 돈인데 제가 이 은혜 평생 효도하면서 갚겠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새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버지께서 보태주신 옵션비 평생 안 까먹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옵션까지 모두 처리를 할 수 있었고요. 점점 아파트의 형태를 갖춰가는 시멘트 덩어리를 보면서 입지 않은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완공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며 전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 이번에 해외 출장 가기로 했는데 지역이 딱 베트남이지 뭐야?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가게 기억하고 있죠? 가방 싸게 판다고 했던 거기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지역이라서 한번 들러볼까 싶은데 언니는 뭐 살 거라던가 가지고 싶은 거 없어요? 가격이 진짜 저렴해서 하나 구매해둘만 하다니까요. 나중에 팔면 산 거보다 더 받을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앞에 명품 가방이 아른거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른 것보다 더 그 명품 가방이 당기게 된 것이 저희 친정엄마의 생신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좋은 선물, 값비싼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럴 게 저희 아파트 옵션비까지 떡하니 보태주셨는데 제가 그냥 짜잘한 선물을 드리면서 입을 싹 씻으면 도리가 아니잖아요. 때마침 신우가 명품백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겸사겸사 괜찮겠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아가씨, 그러면 그 어른들이 들고 다닐 만한 명품백도 팔고 그러나? 너무 젊은 사람들이 드는 그런 가방 말고 사이즈도 적당히 큼지막하면서 어르신들 들고 다닐 법한 디자인으로. 언니, 무조건 한국에서 파는 가방의 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값보다 더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말고 생각해둔 모델 있으면 사진 좀 보여줄래요? 뭐 웬만한 브랜드 가방들은 다 있어서 있게 하겠지만 사진 보고 고르는 게 더 정확하긴 하거든요. 제가 서둘러서 막 검색을 해서 대충 디자인들을 보여주는데 옆에 정가 350만 원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라서 가격이 나오는 듯 했어요. 그걸 보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그렇게 비싼 값 주고 사는 것인지. 그래도 반값 이하라고 하니까 한 200만 원까지는 안 가겠지 싶어서 신우의 말을 기다렸죠. 아, 언니. 이거 딱 보니까 대충 18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방 디자인도 요즘 나오는 게 아니기도 해서 별로 안 비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사다 드려요? 180만 원이요? 그 정도면 가격이 정말 괜찮네. 지난번에 아가씨 가방 보니까 완전히 새 것처럼 포장까지 해서 주던데. 우리가 대출금 갚을 것도 많이 있고 하긴 하지만 이번에 친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물은 챙겨도 될 것 같아서요. 아, 그 옵션비 말하는 거죠? 좋지. 이런 가방 하나 있으면 딸이 사준 거라고 자랑하기도 좋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 테니까 사돈 어르신께 하나 사다 드려요. 그럴까요,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구매하는 거지만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 뭐라고요, 언니? 무이자 할부라니.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카드 결제가 되겠어요? 할부는 당연히 안 되지.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해요. 나한테 원화로 주면 내가 환전해서 가져가서 사올게요. 그러면 이 디자인으로다가 빼달라고 말을 할게요. 그래요, 아가씨. 아가씨 말 듣고 보니까 할부가 되는 게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내가 큰맘 먹고 비상금 털어서 우리 친정엄마 생신 선물로 사드려야지. 상태 꼭 좋은 걸로 부탁해요. 포장도 꼼꼼하게 해서 주고. 내가 아가씨만 믿고 사는 거 알죠? 이런 거 사보는 게 처음이라서 나도 잘 몰라서 그래요. 언니, 정말 걱정도 팔자다. 내가 꼼꼼하게 확인 다 하고 포장까지 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좌는 문자로 보내놓을 테니까 거기로 180만 원 보내줘요.
저는 정말 큰 마음 먹고 가방을 살 돈을 신우에게 송금을 했고, 신우가 출장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포장이 된 가방 박스를 건네주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출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왔다고 말을 하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거기다가 그 가게에서 이 가방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가격 올려달라고 하는 걸 깎고 깎아서 180만 원에 사온 거라고 으스대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의 생신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가방을 선물로 건넸고 온 가족들이 부러워하는 얼굴을 했죠. 저희 친정엄마 또한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뿌듯해 하시는데 살면서 이런 효도 한번 할 생각 못 했었나 싶어서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처음이 어려운 거지 두 번째부터는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뒤에도 신우이에게 종종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가방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갑이나 허리띠 같은 것도 싸게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갑이 누더기처럼 해져 있고 해서 제가 쓸 지갑이랑 남편이 썼으면 좋겠다 싶은 명품 허리띠 같은 자잘한 액세서리도 부탁을 했어요. 모든 물건이 명품 공식 매장에서 파는 가격에 딱 반값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일 큰 마음 먹었던 것은 꼭 가지고 싶었던 아주 작은 명품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신우가 제가 그 사진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는 그 가방은 사이즈가 작아서 100만 원 정도면 살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걸 듣고 그 가방을 사기로 결심했었을 때였어요. 저를 위해서 사봐야 30만 원짜리 지갑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가방이 꼭 사고 싶었거든요. 그 가방도 사실 정가가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방이었는데 100만 원이라니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아이 정말요? 이 가방이 100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웬일이야 진짜. 나 이 가방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싶어서 계속 눈여겨봤던 건데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부탁을 할 걸 그랬다. 아가씨 나 이거 꼭 사다 줘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바로 100만 원 송금해 줄 테니까 출장 언제 간다고 그랬지? 빨리 사고 싶다 정말. 신우는 웃으면서 사다 주겠다고 했고 출장에 다녀와서 쇼핑백 2개를 내밀더라고요. 하나는 제 가방인 걸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몰라서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신우가 저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언니가 나한테 되게 잘해주잖아요. 사실 오빠가 내 친오빠 같이 느껴지는 날보다 언니가 내 친언니처럼 느껴지는 날이 더 많다니까요. 언니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나도 언니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하나 더 사왔어요. 가방은 취향 타긴 하지만 구두는 평범한 디자인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두 하나 사왔어요. 놀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명품 로고가 떡하니 박혀있는 값비싼 구두를 저에게 사다 준 게 아니겠어요? 사이즈도 어쩜 이리 맞춤 사이즈 같던지 제 발에 쏙 맞는 게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신우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에 연신 뱉으면서 인사를 했죠. 내가 이제는 뭐 이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예쁜 구두를 신고 나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일 있을 때마다 꼭 우리 아가씨가 사다 준 구두 신고 다닐게요. 정말 어쩜 이리 보는 눈도 좋을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구두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신우와 서로 네가 멋지네, 내가 멋지네 주고받으면서 살기를 몇 개월. 어느 날 시댁에서 저희 부부를 불러서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시누이가 말이다.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을 것 같구나. 그동안 연애를 해도 꼭꼭 숨기는 것 같더니만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시켜주겠다고 하네. 내가 정말로 노처녀 기집애 시집 못 가는 줄 알고 어디 굿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잘 됐지 뭐. 거기다가 글쎄 직업이 사짜 직업이라더라. 사짜 직업.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남자를 물어올 줄이야. 하긴 우리 딸이 워낙 능력도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짝에 맞는 남자를 만났겠지만. 어머, 사짜 직업이라고요? 그럼 의사, 판사, 변호사? 뭐래요? 와, 우리 아가씨 진짜 잘 됐다. 드디어 결혼을 하다니. 우리 아가씨는 결혼에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얘는 우리 딸 같은 애가 시집을 안 가면 그게 국가에 큰 손실이지 뭐냐.
글쎄 무려 회계사라고 하더라. 뭐 판검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회계사 사이면 감지덕지하지. 어디 맨날 이상한 동남아로 출장이나 보내는 회사 그 하루빨리 그만두고 정착해서 내조나 열심히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 맨날 첫날 해외로 출장만 보내고 월급도 치꼬리만큼 주는 건 뭐가 좋다고 다니는지. 진짜 잘 됐네요. 그럼 인사드리러 올 때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와요? 평일이면 시간 내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요즘 이 일이 워낙 바빠서요. 아니 근데 어머님 표정이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세요? 한숨도 계속 푹푹 내쉬는 것 같고 뭐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에휴, 아이 뭐 상견례 자리에는 참석하면 되지 않겠니? 그나저나 걱정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려 회계사 사위를 맞이하는데 우리 집안이 너무 모자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뭐냐. 딸 시집 가는데 돈 하나 턱턱 보태줄 형편도 안 되고 말이다. 아유 어디 복권이라도 됐으면 걱정 하나 없는 건데. 아유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러세요. 아가씨가 알아서 잘하겠죠. 우리 아가씨 생활력 하나는 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회계 사면 모아둔 돈도 많을 텐데 준비하는데 어려운 일 별로 없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하도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하길래 일부러 밝게 웃으면서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저에게 버럭하시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얘는 무슨 머릿속이 텅 빈 사람처럼 생각 없는 소리를 내뱉고 있어. 당연히 회계사한테 시집을 가는데 뭐라도 하나 준비해서 가야지. 그래서 말인데 너는 뭐 모아둔 돈도 없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신우가 시집을 가는데 뭐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적어도 뭐 돈 될 만한 걸 쥐어주던가 아니면 돈을 쥐어주던가. 손윗 사람이 되어서는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직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 목돈이라도 좀 마련해봐라. 너네 아니면 누가 우리 딸을 책임지겠니? 아유, 아니, 아가씨가 시집가는 비용을 왜 저희 부부가 마련을 해요? 저희도 몇 개월 뒤에 아파트 완공되고 나면 이사 갈 준비도 해야 하고, 가구 가전도 새로 들여야 하고, 준비하느라 돈 많이 써야 할 텐데, 아가씨한테는 결혼 축하한다고 축의금 두둑이 내면 됐죠? 집들이 선물로 가전 하나 해드리고요. 그걸로 되겠니? 적어도 상대방 집안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는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니? 집안끼리 너무 차이나는 꼴 보여줘봤자 내 딸이 칙 잡히는 일만 당하는 거야. 비슷하게 준비해야 하니까 너네가 돈 좀 마련해봐라.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모으면 우리 딸 결혼식 비용 보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구나. 알았지? 황당했죠. 저희라고 뭐 돈이 화수분처럼 샘솟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목돈을 마련하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러나 저러나 돈이 없다고 했던 시댁의 말과는 달리 신우가 결혼식 준비하는 걸 지켜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회계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초호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지만 시댁의 말과는 너무나도 결이 다른 결혼 준비를 보고 있자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결혼식을 2달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희 아파트도 완공이 다 되었고 입주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한 달 뒤에 입주를 하기로 했어요.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문제 때문이었는데 사실 한 달간은 뭐 가구도 가져다 놓고 천천히 청소도 하고 하면 딱이겠다 싶었죠. 여보, 소파를 여기다가 새로 사서 두는 게 어때? 요즘은 기역자 모양으로 많이 둔다고 하던데 일부러 거실을 화사하게 보이게 하려고 색깔도 화려한 걸로 두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 이번에는 냉장고도 새로 사야 할 것 같고 아유 돈 나갈 일 투성이긴 하지만 또 막상 새 걸로 사다 보면 기분은 좋잖아. 새 집 들어가니까 새 출발하는 것 같고. 가구들을 죄다 새로 사자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당신이 너무 지금 신이 난 것 같은데 좀 진정하는 게 어때? 뭐야? 당신 반응이 왜 이렇게 시큰둥해? 이사 가는 게 싫어? 나만 지금 들뜨고 행복한 거야? 나는 당신도 무척이나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신이 안 나는 건 아닌데
당신이 지금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리고 말이야, 굳이 가구를 새로 할 필요가 있냐? 지금껏 그냥 들고 가자. 새 집에 이 낡은 것들을 그대로 들고 가자고? 아, 이 가구들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샀던 것들인 거 알지? 30대 초반에 산 거라고. 우리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걸 그대로 들고 가? 아유, 난 싫어. 가전이나 가구나 죄다 10년 이상 된 것들이라 낡아도 너무 낡았는데.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 사? 냉장고나 소파 같은 것들은 새로 사기가 애매하잖아. 이사 가는 김에 새 걸로 바꾸는 거지. 아이 참, 그거 새로 살 필요 없다니까. 새 거나 지금 있는 거나 다 비슷비슷한데 뭐하러. 기능만 제대로 하면 됐지. 디자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전부 다 사치인 거 같으니까 있는 거나 쓰자. 나도 이사 가는 거 행복하고 즐겁긴 한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사면 생활비 구멍 나는 건 어쩌게. 한두 푼 하는 것들도 아니고 생각 좀 하고 말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상을 살짝 쓰는데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남편 또한 이사 가는 것에 무척이나 진심이었거든요. 저만 신이 난 건가 싶어서 살짝 주눅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사를 가는 김에 아이들 방 가구까지 싹 바꿔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쓸모없는 짓이라고 나중에 애들 크면 바꿔주자고 하는 겁니다. 아,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다 사치다, 사지 마라, 나중에 하자 하니까 혹시 뭐 저 몰래 어딘가에 돈이라도 썼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래요. 내가 뭐 돈을 어디다가 쓰겠어. 다 마누라랑 자식들한테 쓴 거지. 가구들 죄다 새로 사서 어디다 두고 쓸 건데. 아, 그거 다 사치라니까. 남편이랑 그렇게 집안 가정가구 문제로 살짝 다투고 성질이 나서 평소에 내 편 잘 들어주는 신우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곰곰이 제 말을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빠도 돈 나갈 일이 많고 큰돈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되어서 그런가 봐요. 언니가 그냥 한 수 접고 천천히 바꾸는 건 어때요? 하나하나 야금야금 바꾸면 눈치 없는 우리 오빠는 꿈에도 모를걸요? 천천히 바꿔요. 그래도 안 늦지. 뭐 당장 새 거 사도 유행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뭐 신우까지도 남편 편을 슬쩍 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파트 입주 날이 다가올수록 신우이의 결혼식도 다가왔는데요. 신우 결혼식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와, 정말 돈 많이 쓰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즈음에서 결혼식 철인 건지 뭔지 저희 이모 막내딸도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신우가 사준 구두를 신고 갔는데 아이 글쎄 그 구두굽이 대인강 부러진 게 아니겠어요? 아유 정말 오늘 무슨 액땜이라도 하려나 보다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급하게 불러서 시댁으로 방향을 틀게 됐죠. 아무래도 불안하다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이 글쎄 시어머니가 저에게 급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얘, 너 혹시 뭐 모아둔 돈이라도 있니? 우리 딸 결혼하는데 예단비 줘야 한다는데 우리한테 그 큰 돈이 갑자기 어디에 있겠어? 내가 몇 개월 전에 너한테 그 목돈 좀 마련해 두라고 했었잖니? 아니요, 어머님. 왜 예단비를 저한테서 찾고 그러세요? 아가씨도 돈 잘 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저한테 찾지 말고 아가씨한테 직접 구하라고 하세요. 얘는 우리 딸이 돈을 잘 벌긴 뭘 잘 벌어. 그냥 출장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돈은 못 벌어. 그러지 말고 너희가 좀 보태라. 2천만 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하던데 그 돈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겠냐. 아무리 그래도 네 시누인데 결혼하는데 입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돈 좀 마련해 봐라. 어머님, 상식적으로다가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제 와서 대뜸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저희 이사 갈 집 옵션비 1,500만 원도 없어서 친정집에서 받아왔던 거 기억 안 나셔요? 아가씨한테 줄 돈 있었으면 친정에서 받은 돈부터 갚았겠죠. 저희 부부 돈 없으니까 돈 얘기 꺼내지 마세요. 너네 친정에서 그 돈 갚으라고 하시디? 아니, 차식이 이사 갈 때 필요한 돈이라서 그냥 주신 거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친정에서 자식들에게 그냥 준 거지 뭘 돌려달라고 치사하게. 신우가 사준 명품 구두 굽이 부러진 것도 열받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당당하게 돈 내놔라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돈 없다니까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저희 결혼할 때 아가씨한테 돈 보태주라는 말 안 하셨잖아요. 하물며 어머님 아버님도 돈 보태주신 거 없으면서 왜 아가씨 결혼식에 저희가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태야 하는데요? 이렇게 아가씨만 챙기시면 저희 부부 서운해요. 사위가 회계사잖니 회계사. 너랑은 아주 격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 네가 회계사니 판사니 검사니? 네가 회계사였으면 빚이라도 냈지. 회사나 다녔던 주제에 그나마도 그만뒀잖아.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는 여자들이 있다고 말이 많던데 내 며느리가 그럴 줄이야. 애 둘 낳고 사느라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된 거 가지고 아이고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회계사였어도 그 당시에 돈 한 푼 없어서 절대로 안 도와주실 거였으면서 왜 도와주실 것처럼 말을 하세요? 아,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러는 거죠? 저는 아가씨 결혼식에 그런 큰 돈은 못 보태요. 축의금도 100만 원 내는 거 그거 너무 큰 지출에 타격이라 걱정인데 싫어요, 어머님. 가뜩이나 구두굽 때문에 열이 받는데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한판까지 하고 나왔으니 열이 쉽게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남편이 물어보길래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에게 참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더 열받는 거 있죠? 참긴 뭘 참으라는 건지? 참기는 뭘 참아? 우리 결혼할 때는 한 푼도 받은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옵션비 모자랄 때도 10원 한 장 안 내놓은 사람들인데 왜 아가씨 결혼에는 우리가 돈을 2천만 원이나 보태야 하는데? 그럴 돈 있었으면 우리 집에 먼저 갚았지. 왜 당당하게 나한테 돈 내놔라 해. 절대로 싫어. 있어도 못 줘. 아이 정말. 지금 안 그래도 이것저것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당신까지 성질 건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냥 무시를 하든가 참고 있으라니까. 어머, 진짜 어이없다.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당신네 집안일이니까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돈 못 준다고 했다? 이거 우리 가전제품 살 돈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남편이랑도 냉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신우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아파트 입주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집이 될 그 집에 당연히 구경을 하러 갔는데 집이 정말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하지만 구석구석 쌓여있는 먼지들이라던가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입주를 하기 위해선 입주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제 손으로 정성을 들여 하나하나 청소를 하고 싶더라고요. 옵션도 일일이 제가 다 고르고 결정한 것들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정이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입주 청소를 해야겠다 싶어서 두 팔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도구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해야 할 것들은 태산이고 하니까 며칠에 걸려서 해야겠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어딜 싸돌아다니고 그래? 우리 집도 슬슬 짐 정리할 거 해야 하지 않아? 지금 집에 물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설마 이것들 다 들고 가려고? 새로 사지 말라며? 그럼 들고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가야지. 아휴, 지금 우리 이사 갈 집 청소하느라 바빠서 그래.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더라. 그래도 이왕이면 내 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고 있으니까 말리지 마. 청소? 아이, 그 생각을 못했네. 잘하고 있네. 직접 청소하면 훨씬 꼼꼼하게 할 수도 있지. 아무튼 짐들 더 정리해. 짐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죠.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것저것 시켜대는데 오죽 짜증이 나던지.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청소를 대충 끝내놓고 마지막으로 걸레질이라도 한 번 더 하자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사갈 집으로 가서 걸레질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놀라서 고꾸라지는 줄 알았죠.
현관문 비밀번호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같은 번호이긴 하지만 여기에 찾아올 사람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나 싶어서 겁부터 먹었어요. 아이, 뭐지? 여기 사람 있는데? 아, 청소하러 오신 아줌마세요. 짐 들어와야 하니까 잠깐 비키세요. 걸레질은 일단 방부터 해주시고요. 거실에 짐 둘게요. 짐이요? 무슨 짐이요? 지금 들어올 짐이 없는데 웬 짐이 들어와요? 남편이 혹시 저 몰래 뭐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건가 싶어서 두근거리는데 갑자기 현관문으로 신우가 들어오더니만 시어머니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놀래서 엥? 여긴 왜 오셨어요? 하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말을 했죠. 둘 다 당황해하는 것 같더니만 이삿짐을 들어오라고 하는데 순간 싸하더라고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짐들은 다 뭐고 이게 왜 오늘 저희 집으로 들어와요? 왜 제 집에 누구 짐인지 모를 것들이 들어오냐고요? 아니, 애미야, 아직 아범한테 이야기를 못 들었니? 이 짐 네 신우한테 결혼 선물로 주기로 했잖니. 이 짐들 전부 네 신우이 짐이다. 얼른 비켜라. 뭐라고요? 지금 제가 제 귀로 들은 말이 확실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런 소리 들은 적 없거든요. 아, 나가세요. 너네가 글쎄 돈 없어서 아무 지원도 못 해준다고 하길래 말이다. 내가 그러면 이 집이라도 우리 딸 결혼 선물로 달라니까 주기로 했는데 뭔 소리야. 우리 예비 사이가 해계사잖니. 집 정도는 해가야지. 우리가 집을 해가기로 해서 사돈 측에서 결혼식 비용은 전부 대기로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딸이 하고 싶다던 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고 서로에게 양보해가면서 결정했으니까 너는 청소하느라 고생했고 이걸로 결혼 선물은 퉁치는 거다. 아유 비켜라 얼른. 기가 막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짐 빼라고요. 이거 주거 침입이에요, 이거. 내 집에서 무슨 행패야? 이게 왜 주거 침입이냐? 우리 아들 명의로 된 집에서 우리 아들이 허락한 결정에 의해 우리 딸이 살겠다는데 우리 아들 이름으로 청약이 된 집이잖니. 에휴 정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야. 너네 집도 이제 빼야 하지. 그래서 오갈 곳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집 2층에 다락방이랑 1층에 있는 얘가 쓰던 방 비워뒀다. 너희 아이들이랑 해가지고 나눠 쓰면 되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방은 다 치워놨으니까 집만 들어오면 돼. 이렇게 친절한 시댁이 어딨어. 버릴 짐은 다 버리고 와라. 공간 부족하니까. 남편은 이 모든 걸 계획하고서는 저에게 짐을 죄다 버리라고 하고 새로운 가전이나 가구를 사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전 정말 너무나도 망치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나는 내 집 지킬 겁니다.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못할 줄 알아요? 당장 전화해요. 해봐라. 네 명의 집도 아니고 우리 아들 명인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쓰라고 했는데 결정권도 없는 네가 왜 똥꼬집을 부리고 그래. 당장 비켜. 무슨 죄로 잡아넣을 건데. 경찰을 불러서 네가 뭐 어쩔 건데. 괜히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너야말로 손님이지 이 집 주인 아니야. 제가 없긴 왜 없어요? 물을 죄가 한둘이 아닐 텐데. 아, 일단 아가씨는 내가 참고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나랑 경찰서로 가죠. 내가 아가씨 고소 넣을 거니까. 고소가 네 집 개 이름이야?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아유 당장 비키라고.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려고 하길래 저는 가뿐히 피해주고는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112에 신고를 넣었어요. 주소를 말하고 경찰을 부르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삿대질하면서 별 지랄을 다 한다고 무슨 죄로 고소를 할 거냐고 조롱을 했죠. 저는 묵묵히 경찰을 기다렸고 15분 동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난감해하는 걸 보고 있었죠.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신우를 가리키면서 저는 외쳤어요. 저 사람이에요. 저한테 사기친 사람. 전현 사기죄로 고발하겠어요. 일단 경찰은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신우의 팔을 붙잡았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잡혀가는 신우를 뒤따라가면서 저에게
사기? 누가 사기를 치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죠. 저에게 무고죄니 뭐니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 말을 하길래 그러라 하고는 저도 곧 뒤따라 경찰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을 해서 형사님들 앞에서 고소장을 쓰면서 사기 내용을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신우는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신우가 사준 명품 구두 그게 댕강 부러졌잖아요. 얼마짜린데 제가 아까워서 바로 명품 매장 가서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소중한 구두였으니까요. 그런데 직원이 한참을 보더니만 죄송한데 이거 가짜 같은데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무슨 소리냐고. 우리 신우가 선물로 준 거다 하니까 난감해 하더라고요. 명품 매장 직원이 일부러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저희 친정엄마 가방이랑 제 지갑, 가방, 남편 벨트를 들고 명품 매장을 돌면서 이거 진품 맞아요? 하고 일일이 물어보러 다녔죠. 근데 정말로 하나같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정말 안 믿겨서 사설업체에도 가봤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년이 글쎄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저한테 가짜를 준 것이었던 겁니다. 180만 원, 100만 원 돈은 받아가고 2, 30만 원짜리 정말 진짜 같은 S급 가짜를 저에게 명품이라고 하면서 준 거예요. 차익으로 남은 돈은 전부 가로채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족쳐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신우 결혼하는데 돈 달라 했잖아요. 그래, 이 돈으로 신혼살림 보태준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결혼식 날 신우한테만 말을 할 생각이었어요.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요. 네가 사다 준 거 가짜인 거 알고 있다. 이거 축의금으로 퉁치자고 하려고 했었죠. 근데 감히 아파트를 가로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게 되고 가짜를 사서 진짜인 것처럼 판매를 한 죄, 이익을 남겨먹은 것까지 전부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법 참 제대로죠. 신우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몇 번 더 받아야 했는데 결혼식이 코앞이었으니까 저에게 합의하자고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내가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면서 조사를 받는 걸 예비 신랑이 알면 나 진짜 죽어. 언니, 나 완전히 나가리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이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아니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 어? 아 내가 잘못했어. 천천히 다 어떻게든 변상할게. 제발 고소 취하해주면 안 돼? 언니네 그 집도 탐내지 않을게.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나 진짜 결혼해야 돼. 근데 다들 그거 아시죠? 고소 한 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고소 못 한다는 거 말이죠. 막말로 남편 명인데 신우 말만 듣고 고소 취하했다가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저 몰래 짝짝꿍까지 맞췄는데 절대 고소 취하 못 해준다고 했어요. 당신도 참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야겠어. 가족끼리 이러는 법이 어디냐? 고소 진행할 거면 이혼해. 아, 나랑 이혼하고 어디 한번 콩밥 먹어보라고. 그래? 그럼 이혼하면 되지. 너랑 이렇게 못 살아? 감히 가족을 등쳐먹고 사기를 쳤는데 고소를 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우는애? 니네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그래, 이혼해. 제가 대놓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할 줄 몰랐는지 다들 황당해하는 듯 했지만 저는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고 신우는 울상이 되어서 잘못했다고 빌었죠. 그 자리에서는 사실 비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미 일은 다 벌어진 거 제가 여기서 참으면 호구밖에 더 되겠냐고요. 신우는 경찰 조사 받으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예비 신랑에게 들키고 말았답니다. 예비 신랑도 혀를 내두르며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치냐 했는데 이게 저한테만 친 게 아니더라고요. 조사하다가 보니까 신우가 정말 많이도 팔아먹고 이익을 남겼더라고요. 회사에서 버는 돈에 비해 사치가 심하다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남겨먹고 있었던 거죠. 신우는 너무 많은 건이 잡히는 바람에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 커져버렸고 예비 신랑한테도 파혼 통보받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에 관련된 위약금도 죄다 신우가 물게 되었고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결국에는 겨우겨우 결혼할 남자 찾았다고 좋아하는 우리 동생 파혼까지 시키네. 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이혼하는 마당에 나한테 뭐 볼 일 있다고 찾아와서 이래. 서로 좋은 소리 안 나올 거 뻔한데 각자 인생 알아서 삽시다. 어?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너랑은 이혼인데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너무나도 완벽한 시댁의 치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양육권, 재산 분할, 아낌없는 나무처럼 시댁에서는 저에게 다 퍼줄 수밖에 없었어요. 대망의 신우는 재판을 받았지만 초범이라 실형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죠. 대신에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쪽팔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지요. 회사에도 소문이 쫙 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만뒀고요. 파혼한 거 소문 다 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짜 팔던 거 걸려서 완전히 나가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한지 지금 남편이나 시누나 시부모나 옹기종기 다 같이 시댁에 모여 산다고 하던데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재산 분할 받고 양육비 받은 걸로 애들 키우면서 사는 중인데 저희 아이들도 그새 철이 들었는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앞으로 저와 저희 아이들의 인생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